엄마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있었다면 엄마는 찬성했을 것 같아, 탄핵? 반대했을 것 같아. 엄마는 저기 안철수 의원 앉아있는 것처럼 거기 앉아있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 했더니 나는 엄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찬성표를 누를 것 같아. 그게 엄마야. 공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지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가족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엄마 한번 믿어주면 안 되겠니? 마지막까지 진짜로 비겁하기 싫고요. 그리고 특히 내 딸이 나를 보고 있다. 제 자리에서는 계속 그렇게 정치인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보수의 선구자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네. 대표님, 근황부터 먼저 여쭐게요. 지금 개혁신당 당대표로 지내신 지 벌써 7개월 가까이 됐는데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원래 차근차근 저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개혁신당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계가 빨라졌어요. 정치 시계가. 그래서 내년에 있을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재보궐을 중간고사로 생각하고 또 26년도의 지선을 기말고사로 생각하면서 27년도에 대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 지금 탄핵 상황이 됐잖아요. 내부에서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지금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사실은 침울하고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이 있고요. 어차피 새로운 리더는 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리더 탄생을 하게 됐을 때 늘 똑같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려면은 기존을 좀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리더가 서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당대표이다 보니 당대표로서의 우리 당의 후보도 중요합니다만 또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개혁신당만의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저것 많이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도 또 워낙 워커홀릭이신데 네. 좀 이런 엄중한 기자들한테 시기라 왜 소문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엄중한 시기라 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으세요. 학창 시절에도 혹시 좀 이런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혹시 아니면 다른 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전혀 정치인을 꿈을 꾸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일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아나운서 이런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여승무원도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학교 강의도 하게 돼서 기존에 제가 하고 싶었던 누군가를 가르치는 꿈, 교수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꿈은 좀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여튼 좋은 일 하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대표님 이력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제 승무원으로 5년간 일을 하시다가 29살 때 직접 컨설팅 업체를 설립을 하셨다고 혹시 좀 설립하시게 된 계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승무원 생활 5년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것도 처음 타봤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정말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지도를 좀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고 저희 땐 좀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되게 크게 그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승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절이었죠. 제가 90년대에 비행기를 탔으니까요. 그때는 여튼 승무원 생활하면서 와, 역시 배움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디든 배움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발판으로 새롭게 제가 창업해서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거의 선두주자로서 그 창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었어요. 이게 부딪히면 화내는 날. 우리 요즘은 부딪히면 죄송합니다라고 네네, 하거나 요즘은 문도 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막 버리는 거 안 되고 그 영화관 같은 데서도 서로 다 조심하는 진짜 예의를 좀 잘 지키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무서운 나라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이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문을 잡아주는 그런 것은 저는 참 신선하게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해외에서는 많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배려나 포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해외를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아셨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해외를 많이 다니셨죠? 네, 승무원하면서 뭐 전 세계를 다 다녔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랐었던 것은 그 무언가를 구매하고 AS가 되는 거에 좀 놀랐고 AS가 될 때 상당히 친절하게 AS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90년대나 8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 사갖고 왔으니까 그냥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AS가 잘 되지 않았죠. 근데 그때 선배들이 옷을 사가지고 와서 보더니 이거 문제가 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환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환불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와이나 어디를 갔는데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하이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눈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그냥 움츠리잖아요. 저는 그땐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씩 저도 보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상이 좋아지죠. 그리고 파리에 갔을 때도 에펠탑을 찾아가잖아요. 저희가 에펠탑 보러 가겠다. 근데 길을 모르니까 그때는 뭐 내비도 없고 뭐 이런 핸드폰에 이런 게 없던 때니까 지도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건데 어떤 할머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에펠탑 어떻게 저기 보이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했는데 그분이 영어를 이제 잘 못 쓰시는 거죠. 근데 진짜 교과서에 있던 그대로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저를 에펠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파리,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그 가치는 거의 한 200점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와, 이 나라는 진짜 친절하고 관광을 또 오고 싶은 곳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부딪히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뉴욕에 갔는데 사람이 많으면 부딪히잖아요. 근데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면 또 I'm sorry 하던가 뭐 excuse me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선진국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문화를 좀 가르치는 곳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라는 걸 좀 알아봤었던 거고 이걸 알아보니까 이런 걸 브랜드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뭐 승무원이란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원래는 끝까지 해서 이제 사무장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허리 디스크로 좀 일을 계속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만두고 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거 가르치면서도 대한민국을 좀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가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돈도 벌고 싶다 이런 마음에 시작했던 게 그 이미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좀 고마운 저만의 성격 중에 하나는 늘 그 안에서 좀 배우려고 하는 게 있었던 거 그리고 늘 궁금함이 좀 많았어요. 승무원 하면서 또 도움이 됐었던 것은 그 승무원 비행기 안에 보면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도 분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과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사람과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이런 것도 좀 보다 보면은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비행기 안에서는 파일럿이 이제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뭐 또 이 하나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죠. 몇 시간 동안이긴 합니다만 하늘에서는 그게 하나의 조그만 나라니까. 그랬을 때도 책임감이라는 걸, 서비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환하게 웃고 음료를 뭐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해외 비행기를 아마 타 보시면은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같이 막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사실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더 즐겁게 어떻게 이 비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제게는 진짜 너무나 큰 선물 같은 직업이었다. 그리고 제가 이 일,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을 했었고 그리고 정치인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일을 할 때도 그때 봉사정신,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뭐 등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나누고 싶어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거, 그런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 입문하시기 전에 컨설팅 업체를 그럼 몇 년 동안 하셨는지요? 제가 20년 했습니다. 20년. 네. 일단 그럼 시작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예라고라는 네네.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진짜 너무 만들어졌습니까? 오래간만에. 예라고라는 이름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뜻에서의 예라고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슬로건은 친절강대국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은 거면 우리나라 말을 쓰고 싶었어요. 이 회사 이름 자체도.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뭐로 해야 되지 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후배가 언니는 맨날 예라고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내가 뭐라 그랬는데 했는데 그 예라고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라고가 say yes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예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이름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예라고라고 하니까 그 사장의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저희 회사 이름은 정말 오래 기억을 하셔가지고 5년 뒤에도 여기 예라고 맞죠? 하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브랜드라는 게 그때부터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제가 정치하는 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특이했지만 물론 활동도 또 그 다양한 분들도 만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겠죠? 조금 좀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는 고객 접점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그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접점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승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응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시가 되고 그걸 또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말하는 노사의 문제도 있는 거고, 시간 뭐 8시간을 일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처우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웃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웃고 싶은데 24시간 일하면 웃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모 업체에 뭐라 그래야 되나, 온라인 게임 업체인데 그분들이 유저가 좀 강한 강성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 오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정말 오물도 던지고 칼도 갖고 오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경찰과 막 대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웃으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 단을 조금 더 높이고 뭐 CCTV를 달 때도 소리가 꼭 녹음이 되는 CCTV를 단다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고객 리스트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먼저 보고 사람을 만나가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변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번호표 뽑고 하지만 그게 다
이 컨설팅에서 나온 겁니다. 운 나쁘면은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접점의 서비스의 시스템을 바꿔서 번호표를 뽑으면 온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접점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리더가 풀어줘야만 해결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리더 교육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 교육을 또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경영자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자들 교육을 하기 위해 제가 그래서 뭐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아무래도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눈높이 맞춰가며 그때 프레젠트 아이덴티티라는 PI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이제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오너들과도 일을 해왔었죠. 경영자가 크게 이제 목표 지향을 정하고 또 심볼을 어떻게 하느냐도 슬로건을 어떻게 하느냐도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한꺼번에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장 그 오너들까지도 제가 컨설팅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공부도 꾸준하게 했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기업이 일하는데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기업이 또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죠. 그러면서 또 운 좋게 이렇게 대선 캠프 같은 데서도 저를 좀 이제 뭐 SOS를 치는 분들이 계셔서 뭐 그런 관련된 것도 조금씩 해드리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아주 길게 신나게 하네요. 네. 네,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나 오래된 얘기인데 네. 새록새록해요. 추억이 새록새록. 네. 정치라는 것이 이제 말과 설득일 텐데 이미지와 어떻게 보면 맞다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설득 그리고 소통인데 어떤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이미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을 텐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의 기본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라는 것은 ABC라고 해서 Appearance, Behavior, Communication 요걸 이제 이미지라는 작은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ppearance는 이제 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 보여지는 거, Behavior 같은 경우는 이제 태도를 보면서 쟤 정말 싸가지 없다, 아니면 뭐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Behavior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Communication이기 때문에 Communication은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Appearance도 메시지고 Behavior도 메시지거든요. Communication도 요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SNS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ABC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더 많이 짰었고 그 안에서 이제 프레젠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PI를 주력적으로 이제 전략을 가지고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사실 정치는 이미지죠. 정치는 제가 그거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4년 정치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대선 캠프에 4번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이미지구나. 왜냐하면 내가 정말 괜찮은 이 코어에 훌륭한 것이 있더라도 제대로 국민께 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그건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그 이미지는 뭐 첫인상 중요하고 끝인상 중요한데 끝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은 그 비헤이비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겉모습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시간이 답을 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사람이 걸어왔던 궤적들을 보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막말하는 사람이지만 그 막말을 통해서 성과를 계속 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셀럽이 되기도 하죠. 뭐 연예인들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또 유재석의 색으로 자기의 그 행동들을 쭉
저는 박진영 너무 좋아하는데 박진영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아, 박진영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좀 믿을만 할 것 같아. JYP는 뭔가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이미지. 그게 가장 강력한 이미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만 사람들이 아 그래 저 뭐 움직여서 이미지 쇼 해가지고 그래서 쇼는 그 진짜 내가 응축된 내 행동에서의 그 쇼를 했을 때 그게 효과가 나는 거고 국민도 믿어주는 거지 진정성 없이 어느 순간 했던 쇼는요 한두 번 하면 다 들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정치에서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 그냥 몇몇 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 며칠 한번 보십시오. 네. 망가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미지를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튀려고 안 하겠어요?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셨던 결과가 또 정치 입문 계기로 이어지셨잖아요. 2020년 1월에 자유한국당에 이미지 컨설턴트로 영입되셨다고. 네. 혹시 좀 그 영입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진짜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제외하고 우선순위로 가장 사랑하는 게 예라고라는 회사였거든요. 저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곳이라서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지금의 보수가 무너지듯 그때도 보수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뭐 4, 5% 나온 적도 있었고 뭐 17, 18% 나오고 막 그랬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인재영입 위원장께서 저를 좀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당을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위원들이 저한테 영입을 요청하셨을 때는 다 거절했죠. 저는 일이 좋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그 20년도는 좀 달랐던, 그러니까 19년 12월에 저한테 요청을 하셨었는데 여튼 보수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자신들의 그 꼰대 이미지와 이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런 일을 하던 이제 저를 찾았던 것 같고, 그때 제가 방송 패널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조국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울분에 찼었거든요. 저는 그 사다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게 뭐냐면 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 기업을 할 때도 공정한 거래가 아니면 안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과 책임이라는 걸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데 공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 약간 울분은 있었어요. 근데 또 그쪽에서 요청을 하셔서 가족과 좀 상의를 했는데 뭐 가족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딸도 너무나 반대를 해서 고민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인재영입 위원장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서 정말 울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당 때를 벗겨달라.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왠지 또 이게 또 애국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업을 할 때도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나라는 걸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처럼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지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좀 넘게 고민하다가 1월 달에 이제 인재 영입이 됐던 거죠. 그 가족분들께서 그때 반대하셨던 이유는 혹시? 우리 딸은 그냥 빨간 당이 싫다 그랬어요. 그때 워낙에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지금의 국민의힘보다 더 안 좋은 거. 지금은 20몇 %라서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때는 10%대였을 겁니다. 네. 그때 따님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엄마 한번 믿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뭐 제가 인재 영입이 된다고 해서 뭐 의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엄마 한번 믿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이런 생각에 엄마가 정말 보수일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보수라는 정체성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엄마가 가장 잘하는 이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설득 엄청 했죠. 그래서 그럼 거기까지만이야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5년 됐죠, 정치한 지. 근데 다행히 우리 딸이 지금은 말리지는 않고요.
저한테 요번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있었다면,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엄마는 찬성했을 것 같아, 탄핵? 반대했을 것 같아? 엄마는 저기 안철수 의원 앉아있는 것처럼 거기 앉아있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 했더니 나는 엄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찬성표를 누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엄마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과 그게 제가 5년간 정치에서 보여줬던 제 모습을 그대로 제 딸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감사했고, 만약 정말로 제가 국민의힘이 아직 있더라도 저는 분명 찬성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탈당하고 국회의원직 버리고 개혁신당에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딸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엄마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난 정치를 그만뒀으면 좋겠어라고 계속 얘기해요. 알겠다. 그 약속은 지키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또 마지막까지 진짜로 비겁하기 싫고요. 그리고 특히 내 딸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치하고, 또 그 내 딸의 친구들, 내 딸의 선배들, 그 후배들을 위해서 나는 정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갔기 때문에 뭐 힘이 있든 없든 제 자리에서는 계속 그렇게 정치인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